도둑한테 은행 금고를 맡긴 거다. 쫄지 말자.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 박성재 1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앞두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이 되는 우리 방송에 딱 맞춤한 뭐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공영방송 장악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신호로 보고 있는데, 지난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을 주동했던 박성재 전 MBC 대표이사 사장님을 그래서 오늘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박성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MBC 기자 출신이시고요. 2012년 그때가 이명박 정권 마지막 해였죠. 네. 그때 공영방송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012년에는 제가 노조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주도한 건 아닌데 제가 주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제가 해고됐습니다. 그때 해고되셨죠. 네. 그리고 이후에 복직하셨고 35대의 MBC 대표이사 사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사장 자리 내려오시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네. 책은 어떤 책 내용인가요? 이동관 씨도 아마 거기 나올 것 같아요. 주요 인물입니까? 주요 인물은 아니고 제가 별도 챕터를 하나 배정을 하려고. 네. 뭐 언론 장악에 관한 내용도 있고, MBC가 어떻게 또 고난을 겪고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 아래서 또 MBC가 지금 난관을 겪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그런 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폭 문제라, 아이의 학폭 문제라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캐릭터가 또 워낙 평가가 이미 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미루다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예정된 수순이라고 봤어요, 저는. 그 중간에 어떤 분들은 그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들이 국민 여론 때문에 아무래도 지명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제가 SNS에 그런 글도 한번 썼었고 반드시 임명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인수위를 만들었을 때 이분이 인수위에 안 들어가고 그때 그냥 특보로 내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수위원이 들어가면은 방송통신위원이나 위원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관련 현업에서 3년이 지나야 되고,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안 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방송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권의 권력의 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항을 역이용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저 사람이 하겠다, 뭔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방통위원장으로 올지는 몰랐죠. 근데 물론 방통위법에 이제 그런 결격 사유, 거기에 보면 정당의 당원도 안 되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지내면 안 되는 조항이 있긴 한데, 이분이 근데 인수위에서 고문을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이 아니고 그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수위 중간에 특보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사실 인수위 위원만 아니었다 뿐이지 고문이면은 사실 일반적인 위원은 굉장히 여러 명 아닙니까? 근데 고문은 몇 명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방통위가 방송 독립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권력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라고 있는 조직인데 이제 정반대되는 사람이 온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도둑한테 은행 금고를 맡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를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 때부터 준비가 됐던 작업이라고 한다면 왜 윤석열 정부는 굳이? 이건 이제 추정인데요. 굉장히 그 언론을 문제를 앞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이동관 씨가 이 캠프 시절부터 뭔가 그림을 잘 그렸고, 그쪽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이 그게 미디어 대통령이 보기에 마음에 들었었나 보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비슷한 시기였죠. 얼마 전에 그 김장겸, 네. 각별한 인연이 있으신 네. 것 같은데, 김장겸 전 MBC 사장을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관련해서 뭐 맡은 적이 있었죠. 김장겸 사장은. 이 김장겸 사장이 이렇게 좀 이 현 정부에서 그리고 또 여당에서 이 가짜뉴스 대응 등과 관련해서 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실형을 아마 받은 상태일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출마를 못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뭐 확정 판결은 안 난 모양인데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제 이제 회사 선배이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세월호 때 보도국장을 했거든요. 세월호 전 그때 유명한 멘트를 했어요. 한겨레가 아마 특정 보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유족들한테 깡패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보도국 회의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선 때도 지지난 대선 때 또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한 그 국민의힘에서 녹취록을 조작해가지고 한번 국민의당에서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그 사건 때도 그 대선 전날까지 그거를 집중 보도하고 그랬던 그 전력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장겸 사장은 세월호 때부터 이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승승장구를 MBC에서 하신 인물이에요. 정치부장부터 시작해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 이렇게. 그거에 반비례해서 MBC의 신뢰도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뉴스나 괴담을 떠나가지고 이분은 언론에 관한 뭔가 멘트를 할 만한 처지가 안 되는 분입니다.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성재 전 사장께서는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제 총파업도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또 주도를 하시면서 이미 이제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을 많이 겪어보셨는데 그때 왜 이제 국정원 불법 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차피 이제 이동관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지만 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겠죠. 인사청문회에서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다고 해도 뭐 임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쭉 벌어질 텐데 이제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이 언론 장악에 대한 어떤 대처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대처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언론 장악을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예,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이 MBC의 언론인들, KBS, YTN의 언론인들이 약 9년에서 10년 정도 고생을 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세월이 지나갔죠. 그렇죠. YTN 같은 경우는 9년을 떠나 있었고 MBC 언론인들은 한 6년 정도 회사에서 잘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겪은 거는, 제가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저의 기분을 이 우레메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추억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피규어 공간,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창에 하비플렉스를 검색해 주세요. 제가 느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지 말자. 그거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또 우리 월드컵 대표팀이 했던 얘기. 꺾이지 않는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 KBS든 MBC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지금 TBS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목줄을 잡고 월급, 제작비 이런 목줄을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리가 약하단 말입니다. 샐러리맨들은. 그렇죠. 근데 저도 월급 못 받는 생활을 5년 받았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하지만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다 해고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리하게 싸우고 또 끈질기게 싸우되 포기하면 안 된다. 왜? 권력은 유한하고 우리 민주주의 언론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론 지형, 미디어 지형이 TV나 어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죠? 다 유튜브 보고 OTT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언론은 시민들이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MBC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즉 TV 시청률은 떨어져도 유튜브에서 다 만회가 됩니다. 오히려 TV로 볼 때는 많이 보면은 20-30만 명이지만 TV에서 좋은 리포트가 유튜브에 나가면 200만, 300만 뷰가 터져요.
우리 기자들도 유튜브에 자기 TV 시청률보다 내 리포트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요새 방송계가 다 그럴 겁니다. 신문도 이 조회수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미디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공론화시키고 더 영리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싸움은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자, 그러면 수업이 이제 이게 수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수업의 마무리는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선생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일타 강사로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공정 언론을 위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숙제를 내준다면 뭘 내주시겠습니까? 아, 이동관 씨에게 내 숙제를 내준다고? 저는 벌을 내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마.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무엇이든. 네. 그리고 반성문을 써. 예전에 10년 전에 당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 이게 저는 숙제로 내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이동관 방통위원 내정장님, 박성재 전 사장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랍니다. 네.